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강요미수 채널A 기자 무죄, 나비 효과입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사건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 기자가 소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그 당사자인 만큼 이번 그 무죄 판결이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우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올 1월경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차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그러니까 무혐의 결재를 올려뒀습니다. 예. 하지만 이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핸드폰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결재를 보류하고 있는 건데요. 한 검사장의 핸드폰이 아이폰 11입니다. 11. 예. 근데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현재 기술로는 이걸 열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술이 발전하든지 아니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공하든지 해서 핸드폰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지금 6개월이 지난 겁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언 유착을 하지 않았으니까 무혐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비밀번호 때문에 계속 결재가 보류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번 그 무죄 판결을 비판을 하면서 한 검사장에게 그렇게 그 떳떳하면은 비밀번호를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 검사장도 이게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한 검사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는 그렇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가고 아직도 비밀번호 타령이냐 라면서 이제 반격을 했고요. 거기에 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또 모든 거기서 또 잡아내갖고 이 별건 수사할 꼬투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밀번호를 알아서 풀어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지 이걸 피해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예. 그리고 만약 이걸 정말 합법화한다면 문제가 원래 피해자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언제든 진술을 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핸드폰이 압수됐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고 사실 이런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푼다고 하면은 뭔가 그 검언유착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성윤 현 그 서울고검장의 입장 같은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변수가 될까요? 예, 저는 이 한 검사장의 이 핸드폰이 더 이상 변수가 될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나 이번 무죄 판결문을 보면은 한 검사장 핸드폰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 이 검언유착 의혹의 기본 틀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해달라라고 해서 강요했다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의혹인데 그런데 이 전 기자에 대한 이번 무죄 선고로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 평가도 많은데 먼저 이번 판결문을 보면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대리인이라고 칭하던 이 제보자 지모 씨에게 한동훈 검사장 음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해도 이는 지모 씨의 요구에 따라 이철 전 대표의 선처를 약속하는 의미였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었다라고 판시한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정 기자가 한 말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단인 협박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은 이철 전 대표와 이 제보자 지모 씨는 실제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당초 이철 전 대표에게 협박 의사가 전달된 적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정 기자가 지모 씨에게 한 말도 협박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조차도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득인 이 한 검사장의 핸드폰에서 이정 기자와의 그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강요미수나 검언유착이 성립되기는 이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 요구를 계속 거부를 해왔던 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일단 이번 법원 판결대로라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무혐의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무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무혐의 결재를 계속 보류할 명분 자체는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뭐 네. 6개월 동안 계속 결재를 미룬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죠, 내부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이 수차례 좀 결재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걸 계속 보류하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이미 변질된 상황이라서 또 결재를 하기에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았나요? 예, 이제 관련 사건들이 또 있는데요. 네. 우선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업무방해건도 있는데 사실상 수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강요미수 사건이랑 이 업무방해건은 이 동전의 양면같이 이제 서로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업무방해건도 수사 재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게 조심스레 이제 점쳐지는데요. 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 지모 씨가 실제로는 일면식이 없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정치권 로비 장부를 내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정 기자에게 그 검찰 고위직이 이 전 대표를 선취해 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가져와 달라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 말대로 한다면은 이게 좀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말로 내가 로비 정보를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선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봐라. 이 한마디로 거짓말로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향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도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이 최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정 기자가 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라는 이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정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미 이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이번 무죄 판결에서 이정 기자의 협박은 없었다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최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독직 폭행 사건도 있는데요. 정진웅 이제 현재는 이제 울산지검 차장 검사고요. 예. 당시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였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지금 이 정진웅 차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정 기자의 이제 무죄 판결로 검언 유착의 기초조차도 이제 부인된 만큼 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더해질 수 있어서 재판에는 또 악영향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김동연 대선 출마 시사 향후 행보론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세 번째 아닌가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던 인사들이 줄줄이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 근데 이전 정권까지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 생긴 아주 이례적 현상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야권 지지층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이나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신에게 중책을 맡겨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 척을 지겠냐라는 이런 옹호론도 있고요. 또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자 뭐부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을 지렛대로 삼았다라는 또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서로 입장이 상반되고 있고요. 이번에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도 좀 야권과 좀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데요. 지난 16일 현재 범야권에서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했고요. 예.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9일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고 했는데 뭐 이 말은 사실상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정치가 아닌 정치 세력 교체, 그러니까 새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에 머물며 이제 새를 좀 규합할 걸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다만 자신을 아주 고위공직에 임명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굳이 여당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또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이 향후의 행보가 좀 범야권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의 양강 체제가 이제 확실해서 더 이상 제3자가 비집고 들어갈 셈이 없습니다. 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한 대권 주자도 없고 또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좀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당 외곽에서 이 지지율만 어느 정도 나와주면 단번에 차기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아마 판단이 될 건데요. 네.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김 전 부총리도 결국 범야권에 몸을 담지 않을까라고 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